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BS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2018 고려대의 선택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장 유승민입니다. 오늘 방송은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선경 후보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구 총학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뉘는데요. 우선 각 후보자에게 미리 공유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통 질문 4가지 정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후보자분들 모두에게 이제 다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고 있는 현재의 문명 변화를 우리 대학 교육의 컨텐츠가 그것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졸업생을 배출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일단 국제화 그리고 언어 능력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을 통할하는 그런 통합된 서비스의 커뮤니티 서비스의 한가운데 우리 고려대학이 존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은 연구기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국내 사학재단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반드시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핵심 경쟁력은 연구를 통한 기술 이전과 창업 그리고 그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전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려대학은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충만된 앙트레프레누리얼 KU가 될 것입니다. 자유, 정의, 진리로 정신으로 교육 구국을 통해서 우리의 선도해온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문명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담대한 변화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대 정신을 계승해서 대학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총장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우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총장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학우들을 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 캠퍼스의 학생들, 세종 캠퍼스, 대학원 캠퍼스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학우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이 없는 곳에서 불신이 출발합니다. 총장 직할 소통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학업 수행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한가운데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 예산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두겠습니다. 학생은 대학의 주인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형 장학금을 확대를 하고 대학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고 교육 기자재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국어 중심 강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어 강의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유연 학기제라든가 집중 강의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든가 성평등, 성폭력 이것이 충분히 예방이 되고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히 대학원생들의 권리장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은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고대 정신을 면면히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고대 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 창업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창업 이론이라든가 실무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다시 말해 4차 산업을 선도할 미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질문 드리면은 이제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계기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일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대단한 위기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부재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제왕적인 총장이라든가 탑다운 일면도의 의사결정 구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장의 권한은 기능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반드시 권한이 위임이 되고 분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은 본인이 약속한 공약에 대한 이행도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학은 대한민국의 사학 전체가 재정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국립대학이라든가 다양한 국공립대학들에 비해서 연구라든가 교육의 지원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또 등록금이 동결이 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또 과거처럼 기존 기부금과 같은 그런 것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고대가 가지고 있는 위기라면은 고대 정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끌어오는 고대 정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육 구국으로 출범한 고려대학의 정신과 공선사고 신의일관 이러한 가치 개념들이 현대 시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새로운 단어로 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는 과거의 시대의 이념이라든가 또 거대 담론 여기서 출발했던 것이 지금은 마치 평가 지표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에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로마인 이야기의 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식 수준은 그리스인에 미치지 못하고 또 체력은 켈트인이나 게르만족에 미치지 못하는 로마인이 어떻게 세계 시민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고려대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대 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서열 3위 대학, 세계 86위 대학으로 서열화되는 대학에 불과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려대학의 우리 학생 교육에서 특히 우리 학우들과의 관계에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또 대내의 정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정신을 계승한 총장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제가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대부분 총장 후보자의 공약에 이제 소통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공약 혹은 뭐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교수님 시절에도 이제 학생들과도 자주 이런 소통의 기회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저희 부친께서 저희 아버님은 사범대학 교수님을 고대 사범대 교수님을 40년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수의 최고의 보람은 청출어람에 있다. 내가 가르친 제자와 내가 가르친 후배가 나보다 더 훌륭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교수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제가 지도학생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년 지도학생을 받아가서 약 지금도 50여 명이 넘는 지도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신입생 1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형제 누이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대학에서 저희 지도학생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정년 퇴임을 할 때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훌륭한 지도학생들을 남기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질문은 개별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6개이며 질문의 쟁점은 차례로 소통, 교육, 등록금, 그리고 인권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공통 질문에도 가장 서두에 이제 질문 드렸던 게 이제 소통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통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고려대학교 소통참여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또 구성은 교수의회 4인, 학생회 3인, 그리고 교직원 2인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협의, 심의, 권고를 하게 하며 또 산하의 소위원회를 또 구성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통의 부재가 고려대학교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저희 발전계획서에서 12쪽에 고려대학교의 위기와 도전을 보시면 최근 고려대학교 발전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소통에 의한 합의가 미흡하여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초래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고민하여서 출발한 거고 제안한 것이 바로 소통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의 중요성은 굳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장받은 임기 동안에 학생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학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설립 근거는 단순한 일시적인 태스크포스의 형태가 아니고 고려대학교 규정에 근거해서 위원회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서 열린 학교, 참여 교대의 정신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 기구의 성격은, 위원회의 성격은 물론 심의기구나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하는 논의기구의 형태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적인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에 각각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고려대학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개진하는 것도 좋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성 참여 인원과 구성 숫자는 나중에 또 진행을 되면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총장의 이제 또 이것이 만일에 권고안이 나왔을 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결된 안건이 권고안으로 왔을 때는 30일 이내에 총장한테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고, 또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또 며칠 내에 보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위원회에서 총장에게 보고가 되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반드시 어떤 답변을 내려보내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특별한 제한은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학교가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고 학교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해주시면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총장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답변을 하면 즉시 학교 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규정에 근거하고 또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한다. 또 30일 이내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러한 뭐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매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생긴다는 것이니까요.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졸업 혹은 전공의대 학점수를 낮추어서 학생 본인이 전공을 하였다고 선언하고 또 학교가 인증하는 학위 인증제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론 중심의 발전계획서의 약 24쪽에 보시면은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대학에서 전공을 열거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교수님이나 또 개인에 의해서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수의 재임 기간이
길게는 뭐 30년, 짧게는 한 20년이라고 할 때 지식이나 직업이 급변하는 시대에 교수님의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빠릅니다. 학생들은 시대 변화를 읽고 자신에게 적성에 맞는 전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본이 혹은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학할 때는 전공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복수 전공이라든가 이중 전공에는 자신이 설계한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본교에 없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넘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의 전공을 한번 스스로 설계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여러 학과에 스터있던 강좌를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학과와 통계학과에 있는 강좌 중에 선형대수,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수학 전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로 3, 4학년 과목을 중심으로 20학점종으로 자유 전공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근접한 교수님께서 팀 멘토가 돼서 학생 설계 전공의 범위 계열 수준, 분량, 학점수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총장 후보로서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도전과 계책 정신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간 능동적으로 전공들을 섞어서 본인만의 어떤 색깔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또 선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교육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이제 1학년 전교생 필수 교양 과목으로 선정해서 고대의 초기 역사, 유산, 단과대학의 역사 강의 등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또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발전계획서 27쪽의 고대정신 함양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고대다움이 무엇인가? 또 고대다운 고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선 제도적인 취지는 고려대학교 역사와 유산을 주제로 강의를 한 필수 교양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 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핵심 교양의 일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가치 논리나 이념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까 고대의 전통 교육 구국으로 설립이 되는 고려대학교의 정신이 이러한 문명 변화의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자긍심으로 다가갈까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그 핵심 교양 부분은 2004년도부터 이미 그 핵심 교양 이름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교양 부분에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대학 교과 과정도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고대다운 고대, 고대다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개설하고 난 다음에 사회의 흐름과 학생의 필요에서 꾸준히 변화해야 될 것으로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핵심 고양 6학점 중에서 고대의 역사 한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고 또 핵심 교양 졸업 이수 요건에서 여러 가지 그 인문학 영역을 특히 강조하고 그것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무부처는 아마 교무처에서 기초교육원이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타 대학에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 연세대학의 경우에도, 물론 연세대학은 출범 자체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으로 출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독교의 이해, 그다음에 채플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필수적인 연세 정신의 함양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대학은 어떠한 정신을 고려대학의 기본적인 스피릿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역사를 탐구하면서 현재를 조망을 하고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공약을 준비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네,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또 교육 관련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일 때는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선 사후의 태도를 갖추는 그런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또 반면에 고학년일 경우에는 직무적, 학문적 전문성 등 탁월함의 토대 마련을 위한 교과 과정을 운영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학년 관련된 부분은 아까 그 학위 인증제와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할 때까지의 교육 과정을 종합을 해보면 정답을 빨리 찾는 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소위 고려대학교와 같은 인류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강남의 학원가가 대학 입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정답 찾는 교육과 경쟁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교육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소통 능력, 협력과 협업, 그리고 공생과 상생을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에 일단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학습 방법을 탈색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표현을 unlearning to learn이라고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기존의 공부를 잊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럼 과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냐? 개인의 성공이 사회의 유익과 일치하는 공동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학년 때는 공선사후와 같은 고대 정신에 기반한 훌륭함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에 집중을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적인 능력이나 학문적 전문성을 훈련하게 하자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바뀌어야 됩니다. 훌륭함과 탁월함을 겸비한 사회인을 배출해 내야 될 것입니다. 강남의 학원가가 대학 입시와 교육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교육의 혁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가칭 교과과정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전 학년에 걸친 교육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육 관련 질문은 아니고 등록금과 인권 관련 질문 2개가 남았습니다. 등록금 관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종 학기의 자녀 학점에 비례하는 수업료를 책정하는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의식에서 이제 해당 공약을 구상하셨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한 과목만 수강을 해도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되는, 이것은 없애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는 등록금을 학점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배경은 사실은 이미 2013년도 국민권익위에서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 재고 방안을 통해서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에서도 등록금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에도 보면은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학점 비례 등록금 제도 도입 방안을 국회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총장이 책임하에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마 주무부서는 기후예산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등록금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하여서 그 초과학기 수업료 감면 제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규 학기 8학기가 아닌 대학 교학기 이상의 등록 대상자이면서 9학점 이내의 수강 신청자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또 대학원은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학부의 졸업 예정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마지막 학기에 적은 학점을 남겨야 되는 특성을 감안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은 약간 구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마 또 곧 있으면 이제 등심위가 또 있을 텐데, 예, 아마 그때는 등심위를 할 때는 총장이 되신다면 총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해의 등심위 때부터 또 이러한 많은 것들이 좀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캠퍼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 질문입니다. 교내 학생 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약과 성추행, 성폭력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원아웃 제도 공약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원아웃 제도라고 하는 좀 이렇게 획기적인 공약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두 공약이 구성된 문제 의식과 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미투 운동 이후에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에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학내 인권센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교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경징계라든가 성비위 교원에 대한 경징계 등의 이런 특히 교육부 장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강경한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성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대학의 인권센터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문제에 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학교의 인권센터의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징계 회부 권한을 총장의 재량이 아닌 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그것이 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앞으로 권한 위임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권센터는 성폭력 문제에 국한해서 운영될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권, 교원, 장애인의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각종 문제 센터에 대한 신고센터로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 후에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처벌이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가 발생을 해야 되고 권력을 등지고 있는 이에 대한 처벌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센터는 인권보호관을 두어서 상시적인 점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권센터가 간판이 아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의 편의성과 비밀보장, 검증 정차의 투명성, 결과의 합리성을 갖춘 인프라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물론 교수의 교권 침해나 또는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작업도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인권센터가 정말 간판만 내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저 적극 공감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이 인터뷰 자체가 특별 방송 자체가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그리고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제 같이 KBS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의 질문은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공약 중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의 웰니스 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한 세종 캠퍼스 재정 자립화의 구체적인 플랜, 예산의 정도 및 제3캠퍼스 사업 추진에는 세종 캠퍼스의 발전 방향과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질문도 답변을 드리자면 세종시 제3캠퍼스와 또 현재 세종캠퍼스 발전 전략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캠퍼스 문제는 일단은 추진 방식이라든가 추진 주체에 대해서 학내에서 완전히 상반된 견해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제3캠퍼스에서 최대의 이해 당사자는 세종 캠퍼스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황금빛 혹은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3캠퍼스의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추진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가 일단 선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세종시 제3캠퍼스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나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캠퍼스 구성원들하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론화를 공에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세종 캠퍼스 구성원이 고려대학교 모든 교직원과 함께 주도적으로
제3캠퍼스 설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웰리스 센터의 걸림의 문제는 근본적인 취지는 세종 캠퍼스의 재정 자립화에 초석을 닦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세종 캠퍼스는 지난번 평가에서 D등급을 맞은 이후로 정원이 10%가 줄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재정 압박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원래 현재 지금 제가 제시한 발전 계획에는 이미 전문 컨설팅 회사들과 건설회사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확인이 됐고, 구체적인 실행은 세종 캠퍼스 구성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추진을 할 것이고, 총장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종 웰리스 센터의 건립은 발전 계획에 기재된 로드맵처럼 2년에 걸쳐서 내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세부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는 내부의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하고 2000년도의 상반기에는 세종 웰리스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무엇으로 가져갈지, 그것에는 모델 수립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식 컨설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웰리스 센터의 모델 수립 결과에 따른 내부 관계자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3차년도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짓고 외부 자금 조달,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식들,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를 하고, 그다음에 3차년도 하반기에는 센터의 설계와 착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웰리스 센터의 건립은 대학 내부의 자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자금 조달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종 캠퍼스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세종 웰리스 센터에 건립한 재원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우리가 땅을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BTO, BTL 방식을 기본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1차년도에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아까 약속한 컨설팅에 따라서 또 다른 타당한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세종 웰리스 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에는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급 비용은 그 자체가 발생시킬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기 때문에 세종 캠퍼스의 수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 자금 조달 방식이 구체화됨에 따라 그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지급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수익이 지급 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이 세종 캠퍼스로 수익으로 환원이 될 경우에 우리가 세종시의 진출이라든가 현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안정적인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에서 두 번째로 질문 보내주신 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질문이랑 좀 어느 정도 좀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총장 직할 소통참여위원회를 통한 소통과 참여를 보장한다는 그 공약에서 학생단위 대표의 참여 중요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세종 캠퍼스를 포함한 총 회의 체계 참여 대상 중 교수, 교직원, 학생의 정확한 참여 인원 수, 학생 단위 참여 비중이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까 서울 캠퍼스 총학생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종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에 동일한 조직을 운영할 것이고, 소통참여위원회가 세종 캠퍼스 현안에 관한 주요 의견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고려대학교 전체와 관련된 현안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세종 소통참여위원회와 서울 소통참여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각 캠퍼스의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두 캠퍼스 사이에서 합의된 권고안을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대학원 총학생의 질문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둘 다 짧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증액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산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이익들을, 예를 들어서 연구비의 간접비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 증대, 기업의 위탁 교육비 등을 대학원생의 복지에
최우선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등록금 지원, 생활비 지원, 연구비 지원, 각종 활동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금 정액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기업의 투자라든가 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연과학 쪽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시대를 이끌고는 있지만 인간 사회의 근간을 끌고 있는 것은 가치와 철학과 사상, 언어, 문화, 사회 같은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인문학도를 수천 명씩 고용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새로운 첨단 기술과 또한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목마르게 느끼면서 산학협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산학협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대학기의 기업의 공동 협력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투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우수한 인적 자원, 교수, 학생 등을 바탕으로 사학을 리드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교비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외부의 펀드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법 문제는 어느 한 대학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계약과 같은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총장이 제가 되면 여러 유수한 대학들과 국내 여러 대학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수한 현직 베테랑 강사들이 한두 강좌를 출강 나오던 것이 봉쇄되어 버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습권과 학습권의 침해와 더불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학의 강의는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학 교수라든가 준 교수에 의해서만 개설되는 문제점이 초래가 되고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이 현저하게 저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의 전담 준교수 문제가 또 거론이 되게 되면 여러 과목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넘어서 타 분야의 전공까지 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에 한 개, 두 개 강좌를 맡을 수 있는 분이 전공을 넘어서 너무 많은 강의를 맡게 되면 강의의 질은 분명히 저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새로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학교 역시 강사법에 따른 강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고려대학은 약 1,100명 정도의 강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분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려대학교가 이러한 강사법에 대처하는 철학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눈앞에 손익계산에만 급급한 다른 대학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고려대학교다운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사법 시행을 돌이킬 수가 없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그 취지를 살리면서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리적인 강사 채용 제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부에서는 강사 수와 강의 수를 일괄적으로 20% 감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과별 강의 개설 현황과 기존의 수강생 수를 반영한 합리적이며 기본적인 강의 개설과 강사 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을 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 높은 강의 제공을 위한 우수 강사 확보와 이를 위한 강사 공개 채용 기준 그리고 강사 재임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문 후속 세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설 연구소를 통한 계약제 연구교수 임용 지원과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경 후보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후보자님을 한 줄로 정리해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형적인 융합형 리더입니다. 제 이력에서 보시듯이 저는 의학뿐만이 아니라 공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경영, 행정, 법률, 리더십, 디자인 등을 고루 공부했고 또 해당 분야 가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답을 끝으로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12월 12일에 진행될 고려대학교 총장후보자 학생 전체 투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찾아올 크고 작은 변화를 고려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